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일 하는 금통일을 앞두고 모든 시선이 이창용 하는 총재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오던 금리 인상의 랠리를 멈출 것인지, 멈춘다면 일단 고금리는 한 템포 쉬어가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지 미리 보는 2월 금통위 집중 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미리 보는 금통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86번가 정광우 대표,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내일 하는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금리를 어떻게 할지. 지금 기준금리가 연 3.75%입니다. 자, 두 분에게 의견 물어보겠는데요. 정광우 대표님, 지금 시장 전망은 어느 쪽이 좀 우세합니까? 현재로서는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동결 쪽이?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우리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좀 더 체력이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가 되면서 아무래도 동결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정 대표님도 동결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저는 뭐 굳이 한다면 동결 쪽이 좀 더 동결 쪽으로? 네, 확률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허준영 교수님은 베팅을 한다면 네네. 어느 쪽으로? 저는 저번 주부터 계속 뭐 여기저기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릴 것 같아요? 저는 올릴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의견이 올릴 것 나뉘었는데 같고. 왜 그렇게? 사실 대표님 말씀 맞으세요. 지금 경제 기초 체력이나 사실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훨씬 높고 많이 올렸는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변동금리가 워낙 대출의 비중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25bp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크죠.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 가계대출 이런 거 생각하고 국내 경기 올해 안 좋을 거 생각하고 하면 사실 못 올리는 게 맞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이 생각보다 세게 움직일 것 같다는 게 미 연준이 미 어떻게 연준이, 세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숫자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안 꺼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CPI 아니면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소비 지출도 3% 늘었는데 그게 사실은 작년 11월, 12월은 1%대로 늘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3%가 늘었어요, 소비 지출이. 그리고 사실 미국은 이제 소비가 되게 비중이 크니까 여기다가 이제 잡사정도 지금 그 일자리 사정도 너무 좋아서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긴축이 오래 갈 거다라고 시장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물가 중심의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물가 이제 5%였다 5.2로 다시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미 금리 차도 뭐 사실은 거기에 일정한 룰이 있는 건 아니다. 몇 퍼센트가 나면 위험하고 몇 퍼센트가 나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정도로 조금 노출이 돼 있는 상태면 금리가 좀 선제적으로 올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도 하라고 하면 정광호 대표님처럼 동결을 하고 싶은데 왠지 저는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75%라고 얘기했는데 3.5%로 네, 좀 3.5. 정정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그런 기준금리 차이를 생각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차가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줄까요? 내일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 나갈 때 0.75씩 해 나갈 때에는 그 방향과 달라서는 좀 곤란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최종 금리가 어디냐를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긴축에서 미국도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룸이 열렸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 차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환율 보면 달러당 1,300원을 지금 웃도는 거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조금 더 올릴 것이다. 만약에 금통위가 내일 금리를 동결하면 금리 차가 커질 것이다. 뭐 혹시 이런 예상이 좀 반영됐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저도 좀 걱정하는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 급격한 긴축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 이외의 환율들은 다 지금 이제 안 좋았던 상황이 작년이었다고 보면요. 근데 다 같이 환율이 이제 절하가 되는데 한국이 조금 9월, 10월 환율 전환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그 작년에 보면 무역 수지는 뭐 계속해서 마이너스였고요. 예. 예, 경상 수지도 선방은 해서 뭐 플러스로 가긴 갔습니다만 올해 지금 1월 숫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월 숫자 또 경상 수지가 이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1월 경상 수지도 적자. 네, 적자. 원래는 무역 수지만 적자였는데 예.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제 일시적일 거다. 경상 수지는 다시 중장기적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는 할 텐데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펀더멘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외 부분을 조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연 내일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좀 예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또 이 관건이 되는 이창용 하는 총재 어제 국회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화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둔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에 통화 정책의 중점을 둔다는 걸 강조했는데 혹시 금리 인상을 약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봐야 합니까? 이창용 총재 발언?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의 책무에 대해 가지고서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요즘에는 그 이외의 것들도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가령 이제 기자간담회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만장일치였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또 한 가지를 보자면 한국은행도 이제는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써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아주 불확실성이 높은 그러니까는 물가에 대한 부분도 또 대외 변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동결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인상을 한다면 나머지 쪽에서는 좀 비리기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예. 전략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 현재 수준에 동결하더라도 동결하고 하는 총재 뭐 기자회견 등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 자락을 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다른 수단으로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일 수도 있다. 네, 금리는 그렇습니다. 동결하고. 네, 네. 지금 그러면 금리를 만약에 동결하는 쪽에 주장하는 분들 우리 허 교수님은 이제 올릴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경제 상황 뭐 올리기는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그렇죠. 사실 이제 올해 우리 경제 물론 이제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전망치 여기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간에 1% 중반 정도의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망치가 업데이트되면서 계속해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KDI 전망치인데 예. 작년에도 11.8로 예상했었고 그 2023년을요. 최근에 수정 전망에서도 1.8인데 그 1.8이 좀 구성이 좀 달라진 게 상반기엔 더 안 좋을 거고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서 1.8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올 상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지금 상황이고요. 사실 예. 뭐 소비나 투자나 지금 어느 쪽 하나 이제 작년에는 소비가 버텼습니다만 지금 사실 안 좋아지고 소비도 안 좋아지고 있고 투자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은 뭐 크게 증가가 없는 상황이고 그 수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적자 계속 누적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정리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네 번의 경제 위기들을 제외하면 가장 안 좋은 숫자인 거죠. 왜냐하면 네 번의 위기라는 게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제 제2차 5.1 파동 때 역성장, IMF 때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4% 정도 했던 게 네 번의 위기 상황을 빼고는 가장 안 좋은 낮은 숫자입니다.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가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 의견들이 네네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근데 미국은 뭐 여전히 경제 상황이 좋다고 잠깐 언급은 했지만 뭐 노랜딩이라는 말을 요즘 계속 쓰고 있어요. 노랜딩이라는 게 뭐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 경기는 떨어지지 나빠지지 않는 수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노랜딩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당시 랜딩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침체가 어떤 형식으로 오느냐인데 이제는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체가 좀 와야지 이 엄청났던 인플레이션 심리가 좀 잡힐 텐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플레가 다시금 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또 반대로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자산 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노랜딩과 좀 유사한 영어의 단어 노 하이킹이라는 말이 조금 또 많은 분들이 쓰고 있어요. 올리지 않는다. 아마도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지만 미국 이외의 뭐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그런 노 하이킹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걸 보면 우리도 뭐 역시 그런 국가에 해당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게 노하이킹은 어쨌든 간에 미국은 경제가 지금 좋으니까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으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서 이제 물가를 잡으려고 할 건데 예. 다른 나라들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아주 많은 나라들이 신흥국이나. 그래서 사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미국을 꼭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자국 중심의 통화 정책을 조금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표적인 예로 1월 말에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금리 결정하면서 이제 총재가 뱅크 오브 캐나다 총재가 예.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가 캐나다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발언은 또 약간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어떻게 물가가 바꿨어요? 여전히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의 또 룸을 주기도 했는데요. 예. 뭐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아무래도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데이터를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미국과 신흥국 간의 금리 동조화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리 동조화가 보통 금리 하락기보다는 상승기의 동조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노하이킹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올리지만 다른 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 사용이 되고 있는 노 하이킹을 캐나다가 먼저 했는데 혹시 다른 나라들 다 지금 아직 긴축을 그대로 미국처럼 쫓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노 하이킹이 다른 나라에서 좀 벌어진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사실 그 캐나다보다 그 이전에 호주 중앙은행이 예. 잠시 멈출 것 같은 식으로 좀 내비쳤었었는데요. 예.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다시금 인상에 대한 표현들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일부 표현들을 그전 회의에서는 비둘기적으로 바꿨었다가 가장 최근 회의에서는 또 매파적 이제 그 반대로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사실 중앙은행들도 다른 나라에 지금 막바지에 온 것인지 아닌지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갈짓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내일 하는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면 캐나다는 금리를 올린 다음에 동결하겠다고 예고만 했던 거죠? 네네네. 그럼 우리나라가 노 하이킹의 선봉장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동결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내일이 어떻게 보면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결정이 사실 모든 금리 결정이 중요하지만 네. 내일의 금리 결정이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 그리고 특히 시장에 계신 분들은 내일 총재의 그 간담회까지 다 좀 잘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볼 필요가 내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미국보다 좀 빨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결도 조금 빨리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체력이 더 약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언제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출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한국이 빠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미국의 금리 최고 수준,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고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들은 혹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현재? 네, 그 지금 우선은 예. 그 3월 말에 있을 미국 FOMC에서 원래는 한 달 전만 해도 50bp 올릴 거라는 시장의 예측은 없었습니다. 그 페드와치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공개를 하죠. 예. 그 시장에서 프라이싱 된 거 가지고 역산을 해갖고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릴지를 다시 계산을 해내는데요. 네.
한 달 전에는 50bp 선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25bp 대 50bp가 9대 1이었고요. 9대 1. 네, 오늘 체크해 보니까 75대 25더라고요. 이게 빠르게 50bp 쪽에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도 원래는 작년 12월에 나왔던 점도표로 보면 중간값 5.1. 그래서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이 5.0에서 상단 기준으로 5.0에서 5.25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게 지금은 5.5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냐 5.25냐로 지금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5.25냐 아니면 5.5냐까지로 이제 조금 상단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3월에 미 연준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확률도 조금 올라갔다. 네네. 25% 네, 정도는 25%, 네. 실현 가능성은 좀 아직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네네. 그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네네,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최고금리가 더 예상보다 올라갈 거라는 쪽이 훨씬 많은 편입니까? 월가에서 지금 전망이? 최근 그 기대가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연준에서 점도표 찍은 것보다도 낮게 그 다음에 연말에는 인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둘기 기대가 컸었더라면 최근에는 오히려 지난 12월의 점도표보다도 더 높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최종 금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긴축의 스테이지 이제 세 번째는 예. 이걸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끌고 갈 것이냐이거든요. 고공 행진을 얼마나 계속 유지할 거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연준 위원 한 분이 과거에 보통 우리가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한 11개월 정도 금리를 낮추기까지는 유지를 했었다.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1년 미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배팅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올해는 어렵고 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대감이 생겨나다 보니까 금리는 오르게 되고 이제 인플레나 다른 모든 쪽에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었었나 이런 이제 시각들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금리가 좀 더 올라갈 거다, 긴축이 지속될 거라는 건 미국의 이제 물가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가 지표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변동성이 작은 것들의 물가가 뭐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부분이니까 결국 이제 미국 연준에서 최근에 쓰기 시작한 용어 중에 하나가 슈퍼코어 CPI라는 게 있는데요. 슈퍼 코어 CPI. 네. CPI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사고 있는 경제 내의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장바구니 안에 어떤 아이템이 몇 % 들어있는지를 계산해서 네. 일종의 가중 평균을 내는 게 CPI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물가 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PI 베스킷 안에 보통 저희가 서비스 부분과 그 재화 쪽 상품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서비스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주거 서비스 부분과 비주거 서비스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서비스 부분하고 비주거 서비스 부분 중에 그 비주거 서비스 부분을 이제 슈퍼코어 CPI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인건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인건비랑 인플레이션 사이에 악순환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꼬리가 길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나도 임금으로 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물건의 생산하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슈퍼 코어, 네. 슈퍼 금원 물가. 네. 참 우리가 알아야 될 지표도 많은데 뭐 그 상황에서 더 하나 얘기를 하자면 비탄력적인 미국에서 많이 쓰기 시작한다는 비탄력적인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네. 뭐 의료비도 있을 테고 잘 안 변동성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건 주로 어떤 품목들이 잘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비탄력적인 부분이 뭐 가구, 자동차 유지비, 수리 비용, 뭐 의료 서비스, 통신, 대중교통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네네. 이 주황색 네네. 비탄력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줄기차게 지금 오르고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올리고 있는데 파란색 선이랑 비교해 보시면 파란색 선은 지금 계속해서 2022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중반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탄력적인 CPI 부분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이 이제 잡히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광훈 대표님 말씀처럼 예. 미국 연준도 결국 고금리를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있고 그 인플레이션 목표로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게 네. 연준의 스탠스가 변한 건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물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목표를 하고는 2%보다는 훨씬 지금 높잖아요. 이 뭐 에너지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워낙에 임금 부분 이게 지금 물가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 쪽은 좀 많이 그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그런데 식품 가격이라든지요. 식품. 그다음에 주거비 관련된 항목이 제일 큰데 예. 주거비 관련 그리고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서 슈퍼코어 쪽 이런 쪽들이 여전히 고공행진에 펼치다 보니까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준 내에서도 뭐 오늘 밤이면은 지난 회의 때 했었던 의사록이 나오게 될 텐데 네. 아주 경론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지표들, 예. 최근에 나온 지표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연초에 나오는 것들에서는 계절 조정치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성 요소 간의 가중치를 바꾼다라든지 지난 1월부터 가중치가 좀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기준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한 번의 데이터를 보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 번의 데이터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뭐 힌트가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는 회의 이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회의 때에도 뭔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연준의 속내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연준에서 어쨌든 75bp, 50bp, 25bp로 감속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속을 하다가 다시 가속을 하는 것은 어지간한 이유가 아니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차분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다만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정도 수준에서의 강도로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FOMC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좀 공개가 되나요? 근데 이제 밤 넘어가 밤 넘어 새벽에 새벽에 공개가 됩니다. 그걸 보면 지난번에 과연 연준 위원들이 무슨 얼마나 고심이 많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는데 이 금리 인상이 이제 한 0.25% 포인트 미국은 올릴 것 같다는 정광훈 대표. 여튼 계속 인상이 되는데 저희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도 그런 걸 지금 물어봤네요. 미국은 계속 올리려 하고 많이 좀 올리려 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유럽 등이 아시아 유럽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환율 문제에 대한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아무래도 자본 유출과 환율 부분이 유출. 제일 걱정되는 네. 부분이고요. 예. 환율 부분은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 결국은 이게 수입 물가가 비싸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를 또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최근에 이 관련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한국과 미국과 금리 차가 나면 예전에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로 자본 이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 이건 자본 이동보다는 환율의 변동성 쪽으로 자꾸 반영이 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히 원화와 달러화 사이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민감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 환율 변동성은 우리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당장 최근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환율이 워낙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좀 우리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식 변동 더하기 그다음에 환차익 혹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 환율 움직임이 예. 외국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항상 변동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한쪽 방향으로 트렌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좀 예. 강하게 움직이고요.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는 혼조세를 보이는 편인데 최근에는 사실 뭐 좀 기간을 두고 보면은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현물 매수 매도에서는 별다르게 차이가 나타나는 건 없고요. 반대로 채권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채권에서 외국인들의 우리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라고 좀 할 수 있죠. 감독원에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은행들의 돈 잔치를 비판하면서
약간의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뭔가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과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어떤 균형, 통화정책의 효력, 기능, 효용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7일짜리 금리입니다. 네, 7일짜리 금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저희한테 영향을 주는 금리는 보통 그것보다 장기 금리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예대 금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증권사 거래하실 때 뭐 대출을 하는 금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물가를 잡고자 한다, 금리를 높인다. 그럼 금리를 왜 높이냐 하면 그것이 장기 금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높임으로써 결국 그것이 저희한테 오는 효과를 만들어서 소비랑 투자를 줄여서 결국은 이제 수요 쪽이 줄어들어서 물가를 잡는 거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보통 하는데요.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은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었는데 예대 금리 쪽은 지금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대 금리가 떨어진 것의 일부분이 전부가 지금 뭐 정부 정책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일부분은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픽스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더 누르게 되면 사실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하는 일이 조금 엇박이 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얘기 나왔던 건 정책 간의 일관성, 정책 간의 공조 이런 것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통화 정책만이 유일한 거시경제 정책은 아니니까요. 예. 금융 정책도 있고 재정 정책도 있고 아주 많은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 정책 간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오히려 지금 예대 금리를 누르는 것이 물론 그것이 의도한 바가 있고 뭐 그것이 달성할 수 있는 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만 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막 후다닥 내리고 있더라고요. 실제 얼마나 창구에 가면 돈 빌리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제대로 내려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내리는 척합니다. 이게 참 이 통화 정책과 아까 연계성 문제하고 해석할 때 뭔가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게 역사가 깊습니다. 이 관치의 역사가 워낙에나 깊기 때문에. 관치. 네, 그래서 은행들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 보시면은 그게 대출 금리가 변하는데 뭐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고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변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정부의 압박이 들어오니까는 이제 단순히 좀 눈에 일단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은행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금이나 대출이나 모두 다 과거에 아주 많이 이제 깔아놓은 게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일종의 보여주기식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것이 아주 전면적인 그런 뭐랄까요 금융 소비자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은 좀 아니다라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금융 소비자들의 지금 생각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대표께서 자 우리 금통위 토론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 내일만이 아니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상반기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수님. 지금 이제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가를 보면 올려야 되고 그리고 외환 부분을 보면 뭐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국내 경기를 보면 지금 낮춰야 되거나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뭐 계속해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창용 총재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금리 정책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는 지금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겠죠.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 우리 정광훈 대표님은 올 한 해 한국은행 금통위 또 상반기랄까 좁혀서 전망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일단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안 올렸으면 좋겠다. 정부 입장. 네, 왜냐하면 최근 그린북에서도 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경기 둔화를 인정하는 표현한 것 자체가 네. 둔화인데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먼저 이야기를 화두를 꺼낸 경기 거다라는. 둔화를 명시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CPI라는 것의 산정 방식 자체가 정부에서 가령 뭐 우리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게는 거기에 대한 소비를 덜해도 되고 그걸 정부가 대신 내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물가가 하락하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난방비나 이런 쪽에서 만약 전폭적인 지원이 나오게 되면 눈에 보이는 물가는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옆에 나라 일본 경우 과거 스가 내각에서 예. 통신비를 과격하게 내렸습니다. 그것만 통해 가지고서도 소비자 물가가 1.5%포인트 이상이 하락하는 효과를 거뒀거든요. 최근 예. 보시면 통신사들에 대한 압박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물가 안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 그러니 한국은행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경기 둔화가 너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수입 물가가 큰 걸 미칩니다. 수입 물가. 예, 환율이나 에너지가 네. 크게 미치는데 네. 이것이 작년 11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았고요. 수입 그다음에 물가가 전월 네. 대비로는 작년에 35%였는데 지금은 1%대로 내려왔거든요. 결국 시차를 가지고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것이니 지금 당장은 조금 긴축을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아주 그래서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금통위 전망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광호 86번가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